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가운데 많은 왕조가 통치하고 싸워가며 현재의 공산국가로 자리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모여 아웅다웅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악인과 선인들 역시 적지 않게 나왔었는데 그중 특이할 정도로 악녀로 이름을 날린 여자 권력자들도 많았었지요. 그중 가장 근대까지 유지되었던 청대 말 존재했던 악녀로 지금까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당시로서는 질기게 긴 생을 살다간 서태후의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청나라를 말아먹은 근대 중국의 악녀입니다. 중국 역대 악녀들 중 꽤 많은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서태후는 서쪽 별궁에 살고 있는 태후라서 서태후라 칭했으며 당시 동궁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후도 있었고 한풍제의 정실 황후는 동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한풍제의 세 번째 황후였고 동치제의 생모이자 광서제의 이모로서 48년에 걸쳐 정치의 실권을 쥐고 청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큰 역할을 했고 일명 자이태후로 지칭되며 본명은 행정 혹은 행하라고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호는 줄여서 효음 현황후라고 부릅니다. 서태후가 입골하여 후궁이 되었을 당시 태후는 그의 얼굴을 보고 성질이 더럽겠다고 말하며 난귀인으로 책봉했고 몇 년 후 서태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한풍제의 관심을 끌어 성운을 잇고 의비에 책봉되었으며 1856년 서태후가 아들을 낳자 첫 아들을 얻은 한풍제가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기비로 책봉하게 된 것이죠.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서태후는 한풍제, 황후 누후르씨와 함께 열하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후에 영국과 프랑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돌아온 한풍제는 북쪽 지방을 러시아에 점령당하자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서태후의 야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조정을 어지럽히면 처형하라는 유언서를 남겼다고 해요. 아들 동치제가 즉위하자 서태후는 황후 누후르씨와 함께 태후가 되었고 자이다누황 태후라는 휘호를 받았으며 1861년 자신의 수렴청정을 반대한 수신 등의 대신들을 숙청하였고 연호를 기상해서 동치로 고치며 동태후와 함께 섭정에 들어가죠. 이 섭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대부분 권력욕이 있었고 황제의 생모였던 서태후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두 태후 간의 알력 다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런 알력 다툼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두 태후가 황제를 가운데 놓고 십수년을 힘겨루기로 보내던 중 동태후가 1881년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뇌진탕으로 사망하면서 서태후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태후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라고 전해진다고 해요. 서태후는 황후, 즉 동태후의 일거수일투족을 미워하고 역정을 내는 것도 모자라 황제의 황후 처소 출입마저 막았다고 하죠. 태후 2명의 섭정 외에도 동치제의 숙부인 공친왕마저 정치 일선에 나서자 당시 전국에는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생모 서태후와 친정을 하고 싶어하는 동치제 간에는 알력이 생겼습니다. 동치제가 생모 서태후와의 불화로 괴로워하자 시름에 잠긴 동치제를 즐겁게 해줄 요량으로 신하가 유곽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유곽의 재미를 느낀 동치제가 궁궐을 벗어나 자주 그 유곽을 드나들던 중 매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그것을 종기라 우기며 종기 치료만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동치제는 1875년 급사에 버리게 되는데 당시 동치제의 나이 겨우 19살이었고 서태후는 황후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제위 계승의 원칙을 무시하고 쫓아내버리죠. 서태후는 청대 말 한풍제의 후궁으로 입골하여 특히 악독한 일만 일삼아 현재 중국의 악녀 중 악질 중 악질이었던 악녀로 전해지며 청나라를 말아먹은 희대의 몹쓸 여자로 낙인 찍힌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저지른 악행 중 후대 사람들이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측천무후 저리가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색을 과하게 밝히며 지나치게 즐겼던 것과 그 후에 그 남자들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서태후는 선택되어 온 미소년이 섹스에서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직결 처분하듯이 그 자리에서 내쫓아 죽여버리고 대기 중인 다른 미소년을 불러들여 계속 섹스를 즐길 정도로 대단한 성욕을 가진 여자였고 오로지 미소년들만 골라오도록 시켰기 때문에 한때 북경 시내의 미남들이 씨가 말랐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서태후는 매일 어린 남자를 한 명 골라 음란한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옷을 벗긴 뒤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는 악행을 저질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피에 길게 칼집을 낸 뒤 수은을 끓여서 상처를 벌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은이 피부 밑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인피를 땅에다 남겨놓고 근육 덩어리만 밖으로 뛰쳐나와 격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하는 몸서리 쳐지는 말도 있죠. 서태후가 그 짓을 시작한 후 몸이 망가져 그만둘 때까지 불려들어갔던 미소년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거의 매일 수십 년 동안 어린 미남자들을 불러들여 밤새 즐겼다는 것인데 세상 어느 곳이든 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욕이 강하고 섹스를 즐겼다고 하지만 서태후의 행위를 떠올려 돌이켜보면 여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당시 서태후가 예민하거나 만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2~3명의 미소년들이 함께 그녀를 위해 온몸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후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풍제의 성운으로 그의 자식 중 유일한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후일 황제로 등극한 동치제였지만 문제는 그의 생모가 서태후임에도 불구하고 동태후를 더 따랐다고 해요. 특히 황후 간택에 있어서도 서태후보다는 동태후의 의견을 따르는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 때문에 서태후는 자존심이 극에 달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이것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사치와 동시에 식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서태후의 이러한 이상 행동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당시 그녀의 하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상을 차리는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100냥이 넘을 정도였고 이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식사를 위해 황제의 수라상 이상으로 화려한 음식을 올리도록 했는데 한 끼에 128가지 정도의 음식을 준비시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3번 이상 먹지 않았으며 육식을 매우 좋아해 오리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동파육을 특히나 좋아해서 향령이라 부르며 즐겼고 고기 외에도 제비즙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으며 후식으로는 과일과 사탕, 떡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이렇듯 식탐도 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즐겼기 때문에 서태후가 전용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가는 날이면 16칸 열차에서 4칸이 주방이었고 그의 식사 준비를 수행하기 위한 요리사만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서태후가 식사를 하는데 3번 이상 떠먹은 음식이 있을 경우 그녀가 식사하는 것을 관찰하는 요리 담당 내시가 큰 소리로 이 음식은 앞으로 6개월간 식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서태후가 식사를 끝내고 나면 남은 요리들은 궁궐 내의 신하들이 가져가 먹도록 했고 모든 음식은 사실 숟가락 한 번 대지 않은 멀쩡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식탐이 심한 서태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궁에는 항상 수많은 요리사들이 주방을 채우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악녀로 등극하게 된 원인들 중에서 사치는 국가 예산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녀의 의복은 몇 벌이 아니고 그 짝으로 3,000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특히 양말은 하루에도 수십 켤레를 갈아 신었는데 조금만 땀이 배는 느낌이 들어도 다른 것으로 갈아 신을 정도였기 때문에 양말을 만드는 사람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양말을 10,000개 이상 만든 시녀도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생활은 곧 사치의 사치가 극에 달했고 국가의 예산으로도 감당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었죠. 당시 서태후의 옷 버선과 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 매년 3,0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매년 10,000냥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음식에도 그랬듯이 옷이나 버선, 신발도 한 번 신거나 입고 나면 절대로 다시 사용하는 법이 없이 그대로 버렸으며 심지어 한 번 쓰고 버리는 목욕 수건에도 아름다운 수를 놓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또 하나 기막힌 행위는 매일 저녁 출산한 젊은 산모의 신선한 초유를 마셨는데 이를 위해 출산 산모 몇 명이 침실로 들어가 누워있는 서태후에게 무릎을 꿇고 젖을 물려주기 위해 젖을 물릴 산모는 옷을 모두 벗고 조그만 의자의 아랫도리만 살짝 가린 자세로 태후가 젖을 충분히 빨아먹고 일어날 때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물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짓거리를 매일 했으니 출산한 산모들을 찾아 궁으로 들여보내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내시와 시녀들이 출산한 산모들을 찾아 북경을 온통 쑤시고 돌아다니며 산모들을 대기시켜 놓았었다고 하죠. 서태후가 청나라를 말아먹은 원인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짓은 당시 청나라 예산의 30% 이상을 들여 이화원을 복원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화원은 원래
1750년 청나라 걸륭제가 황실의 여름별궁으로 쓴 청의원이었는데 1860년 제2아편전쟁 때 서양군대에 의해 보물은 약탈당하고 목조 건물은 전소되어 폐허가 된 것을 서태후가 1894년 가보년 자신의 환갑 때 성대한 연회를 열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새롭게 정원 공사를 하면서 명칭을 이화원으로 개칭한 것이죠. 이화원을 재조성하면서 본래 평지였던 곳을 파내 만든 공명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같아 보일 정도였고 거기서 파낸 흙으로 높이 60m의 만수산을 만들었는데 그 만수산 기슭 곳곳에 궁전과 누각에서 1년 내내 잔치를 벌이며 사치를 즐겼었다고 해요. 후대의 사람들은 서태후가 섭정 48년 동안 해온 일들 중 유일한 업적이라면 세계적인 황실 정원인 이화원을 남겨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하는 등 오늘날 중국의 관광 수입과 산 역사의 장으로 삼도록 한 것이라는 농담 반 진담을 하고 있죠. 또한 해군의 군비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중국의 해군은 상당히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중일 전쟁에서 참패한 원인을 서태후에게 돌린 것이란 말도 있거든요. 서태후는 보석을 너무 좋아하여 몸을 치장하는 데는 물론이고 식기나 궁중에서 연주하는 악기들까지 옥으로 만들게 할 정도였으며 지금도 당시 제작된 옥 제품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엄청난 양을 수집하여 실생활에도 사용했다고 하죠. 보석의 애착이 대단해서 아예 과일 모양이 특이한 보석의 경우 황관들을 시켜다가 자물쇠로 잠근 다음 지키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서태후의 무덤에 매장되었다고 하며 특히 비추와 진주를 가장 좋아해서 비추와 진주로 만든 팔찌와 반지야 말할 것 없고 비치로 장식한 호갑투와 머리 장식, 비추와 진주로 만든 망토와 식기, 악기도 비치로 만들었다고 해요. 서태후는 심한 탈모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치장을 할 때면 머리 손질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만일 서태후의 머리를 빗길 경우 머리카락이 한 개라도 빠진다면 머리를 빗긴 궁녀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겨줬다고 합니다. 소매가 넓은 옷을 입으면 서태후의 머리카락이 넓은 소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태후가 머리카락이 빠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서태후는 자신 앞에서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한 내시나 궁녀들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였을 정도로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섭정을 하는 가운데 10년간 유폐되었던 광서제는 1908년 11월 14일 누군가 보낸 독약을 먹고 38세 나이로 요절하였고 서태후는 그 즉시 광서제의 동생의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다음 황제로 지목했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농제 포이입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특히 오리고기를 매우 즐긴 서태후는 복부 팽창과 위 기능 저하로 이질에 시달렸고 매일 연회를 하면서 과식을 한 탓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광서제를 독설한 다음날 업보인지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되는데 죽기 전 다시는 자신처럼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72세로 황천행이 되었죠. 서태후의 장례는 무려 120만 냥이라는 거금을 들이며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장례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후 중국 국민당의 북벌로 공산당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덤을 도굴하게 되는데 파고 들어가던 도중 입구가 돌로 막혀 있자 아예 대놓고 폭약으로 입구를 폭파해버리고 들어갔고 이때 시범 케이스로 군벌들이 맨 처음으로 서태후의 무덤인 정동릉을 털면서 갖은 수모를 다 당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장품을 챙길 때 서태후의 시신은 옷이 벗겨짐은 물론 도굴하던 군인들이 입에 넣어진 야명줄을 꺼내기 위해 시신을 입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세로로 갈라버린 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서태후의 시체가 처참히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광서제와 효철의 황후 그리고 진비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업보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도굴 과정에서 군벌 우두머리와 참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몫을 챙긴 다음 부하 장병들에게 나머지를 약탈하도록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고 받고 엉망진창으로 약탈하다가 밟혀 죽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고 약속한 약탈 시간이 다하자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옮겨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죽어서 살아생전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업보로 죽은 몸조차 온전히 썩히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기며 업보를 받듯 처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중국 3대 악녀로 알려진 여태우의 끔찍한 악행과 그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또 다른 평가에 대해 대화해 보려고 해요. 여태우의 본명은 여치이며 아버지 여공이 태연해서 건달 노릇을 하던 유방의 몸에서 완기가 느껴지자 이를 간파하고 유방과 반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태우의 인생은 황후들 중에서도 평범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평민으로 태어나 통일제국인 한나라 황제의 황후로서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절대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여태우가 실질적으로 한나라를 통치한 기간은 16년이나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년 동안 그녀가 한 일들은 공신들을 주살하고 첩부인을 죽이는 등 잔악하고 악랄하며 질투심이 많은 악녀로 알려지게 되죠. 한고조 유방은 역사서를 보면 후궁을 10,000명 이상 두었던 황제였던 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를 맞아들여 사마천 사기에는 제2로부터 여러 아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방은 정실 부인 여태우 외에 위나라운 위표의 아내였던 박씨를 부인으로 들이는 등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을 즐겼는데 그는 젊은 시절 콧대가 높고 이마가 훤한 미남이었다고 전해지며 따라서 주변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유방의 후손인 한무제는 3일을 굶고 살 수는 있어도 여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의 황제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독할 정도로 여자들을 밝혔고 삶의 목적이 오로지 여인들을 품에 안고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살았다고 할 수 있기에 여태우의 남편 유방도 딱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방이 가까이 하며 즐기던 여인들 중 첩부인에 대한 총애가 특히 깊었기에 황후인 여태우를 멀리함으로써 그로 인한 상실감과 원망은 깊어만 갔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한고조 유방이 말단관리인 정장 시절부터 초패원과 천하를 쟁패하던 당시 인질 생활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태우는 시아버지 태공과 집안 식구를 유방을 대신하여 돌보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고조 유방은 그 전란 중에도 첩부인과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여태우는 멀리한 것이니 그녀의 상실감은 더욱 깊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여태우가 첩부인에게 한 행위는 만약 전해지는 그대로가 현실이었다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잔인하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하고 흉악한 행위였거든요. 그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전해져 내려오는 여태우의 무시무시한 질투의 복수극을 시작해 볼게요. 고조인 유방이 살아있을 때 그의 곁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첩부인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던 여태우는 이미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나름대로 그들을 이해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녀의 일생과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된 악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자 첩부인은 한시도 여자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유방의 품속에 파고들어 자신의 몸에 빠져들도록 함으로써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소생인 월왕 여의도 늘 유방과 함께 관동에 머물도록 한 후 틈만 나면 유방에게 여태우가 낳은 적자 유형을 폐하고 여의를 태자에 앉히기 위해 가진 음흉한 짓을 해댔죠. 첩부인이 몸부림치듯 성화를 부리며 끈질기게 유고에 대는 가운데 유방도 태자를 바꿀 생각을 가졌으나 쉽게 태자를 바꾸면 국본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대신들은 모두 적자 유형을 태자에서 폐해서는 안 된다는 간언을 지속적으로 했었다고 해요. 강한 어조로 간언을 올리는 대신들 앞에서 유방은 그들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지만 뒤로는 여의를 간택하려는 뜻을 바꾸지 않자 적자 유형의 태자 지위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간파한 여태우는 유방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는 첩부인과 더욱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견원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낳은 적자 유형의 태자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여태우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고조 유방이 오로지 첩부인만을 총애하는 현실 속에서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하며 첩부인에 대한 증오를 이를 갈며 키워나갔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유방은 여태우가 자신을 대신하여 개국 공신들을 죽여줌으로써 국기를 세워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공과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첩부인과의 소생인 유여의를 자신을 더 닮았다는 이유로 태자였던 유영을 폐하고 유여의를 태자로 세우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늙기는 했지만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도
젊고 요염하게 파고드는 첩부인의 곁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의 말이면 사족을 못 쓰며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옛부터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큰절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긴 세월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여태우에게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 지나친 처사였고 한 해 사무치도록 했을 겁니다. 한 국가의 황후를 떠나 여태우가 여자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과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아들의 장래까지 없애려 한 유방과 첩부인에게 그녀는 깊은 고리파이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결국 여태우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녀가 악녀로 불릴 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남편 유방이 죽은 후 유연히 첩부인의 집요한 교란 행위를 이겨내며 즉위하여 해제가 되자 여후는 태후가 되었고 태후가 된 그녀는 첩부인 모자에게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죠. 아들 유연이 해제로 등극하자 여태우는 유약하고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첩부인을 후궁 깊숙한 곳으로 유폐시킨 후 머리카락을 잘라 민대머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녀의 미모를 완벽하게 뭉개버리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이 서려 있었으나 유방 때문에 분을 곱씹으며 소가리만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여태우인지라 그녀의 첩부인에 대한 선을 넘는 잔인한 복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여태우의 여러 가지 고문 이상의 행위로 여인의 모습을 잃은 첩부인에게 또다시 무거워 온몸을 짓누를 것 같은 커다란 쇠목걸이를 씌워 고된 노동을 시켰고 남자죄수들이 부글거리는 감옥에 쳐넣어 무참할 정도로 굴욕적인 강간과 치욕을 당하게 했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이런 잔인함을 저지른 후에도 한이 서린 여인 여태우의 잔인함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 첩부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지만 그것도 모자라 두 눈을 파버리고 귀에 유황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 지져버림으로써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인간 괴물로 만들어버렸죠. 인간이 악랄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듯 여태우는 첩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저지르는 잔인함을 즐기듯 또다시 벙어리가 되는 약을 강제로 먹여 말을 못하게 한 후 돼지우리에 던져 넣어버리는 만행을 웃으며 저질렀다고 해요. 이렇게 첩부인의 온몸을 인간이 아닌 괴물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인분을 먹고 살게 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인체 인간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습은 해제조차도 찾아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이었는데 여태우는 첩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그의 어미가 처박혀 신음하고 있는 돼지우리에 보내 두 눈으로 직접 쳐다보며 고통을 받도록 했습니다. 황태후가 된 여친은 조나라 왕에 임명된 첩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계속 수도로 불러들여 암살을 시도하였지만 천성이 착하고 유한 그녀의 아들 해제는 이런 어머니의 음모를 눈치채고 어린 이복 동생을 곁에 두고 지켜주는 인간미를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한 서린 여인이 작심한 복수심에 아들 해제의 보호로 겨우 연명하는 원수 첩부인의 아들 여의가 몸성이 지내기는 어려웠고 결국 아들이 사냥간 틈을 노려 짐새의 도구로 담근 진주라는 독주로 여의를 독살해버렸고 이것의 업보를 아들 해제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여태우가 자신과 아들의 숨통을 끊임없이 조여왔던 첩부인에게 행한 이 끔찍한 참상에 충격을 받은 해제는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며 정신줄을 놓고 주색에 빠져 23살이라는 나이로 단명하고 말죠. 이러한 여태우의 행위를 놓고 청대 사학자였던 조익은 질투란 여인의 인지상정으로 첩부인과 여인은 여태우가 가장 질투하는 대상이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왕조의 안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궁정 내부의 일이라는 거죠. 그의 말인즉슨 한마디로 여인의 인생에 여태우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차오르는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해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듯 한 말로 희석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태우를 하나의 인간 또는 한 여인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녀가 당시에 저지른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줄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왕조의 첫 황으로서 바람둥이자 요즘 말로 정실부인인 자신을 팽시키며 첩의 품에서 노란한 남편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그를 위해 여러 가지 악역을 자처하며 한나라가 기틀을 잡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태후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자신과 적자인 아이들조차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무정하고 이기적인 행각에도 여태우는 끝까지 유방의 조력자로서 한고조의 곁에서 한신, 팽허를 숙청하며 온갖 지저분한 뒷일을 자행한 것은
언젠가 황제 자리에 오를 아들 유영을 위해 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세상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명사회 속에서도 만만한 게 여성들인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어느 하나를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잘못된 상황만을 드러내 혐오도 하고 조롱도 해가며 그들의 생을 억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여러 곳에서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해 일어나거나 특히 중동 쪽 국가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실상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와 사회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에도 결국 단 하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성 우월적 사고와 제도에 의해 순간적으로 악녀화되기도 했거든요. 여태 후의 척부인에 대한 악행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선을 넘어선 인간이하의 행위였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고와 사회 분위기에 의해 그녀가 유방이 죽은 후 16년간의 섭정 기간 동안 실시했던 한나라 사회의 매우 긍정적인 리더십은 묻혀버리고 악행만 전해지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남성 우월적인 중국의 사회적 관념에 의해 당나라의 측천무 후 청나라의 서태후와 동급으로 취급되며 중국 3대 악녀들 중 가장 악랄한 여인으로 각인되어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한 인간과 악한 행실로 후대에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간도 많죠. 이 많은 인간들 중 특히 악독한 일만 일삼으며 살다간 희대의 악녀 대열에 이름을 올린 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청나라를 말아먹은 근대 중국의 악녀인 서태후가 중국 역대 악녀들 중 꽤 많은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여인이었죠. 서태후는 이 악녀의 이름이 아닌 서쪽 별궁에 살고 있는 태후를 말하는 것이고 당시 동궁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후도 있었지만 이 여자는 악녀의 대열에 낄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서태후라는 근대에 살았던 희대의 악녀보다 훨씬 전부터 악녀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엽기적인 여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겠죠? 중국에서 희대의 악녀로 처음 이름을 올린 여자는 주지웅님의 주인공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애첩이었던 달기라는 후궁입니다. 이 달기라는 주왕의 애첩은 엄청 예쁘고 남자 애간장을 태울 줄 아는 여자였기에 주왕을 주색에 빠져 연못에 술을 채우고 주변의 나무에 열매 대신 고기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신하들에게 하사하거나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색욕을 채울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후대에 주지육림이라 일컬었습니다. 달기의 아름다움에 빠져 달기의 무슨 청이든 다 들어주었던 주왕은 달기가 궁궐 안에 큰 연회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양을 떨자 그렇게 해주었고 하루는 주왕은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옷을 입지 말고 짐이 있는 곳까지 걸어와 인사를 하라. 하자 1천여 명의 사람들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춤을 췄고 남자들은 맘에 드는 여자를 찾으러 뛰어다니고 여자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비명을 질러대는 등 궁궐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런 광란의 도가니가 120일이나 계속됐고 이것을 장야지음이라고 합니다. 달기는 이런 주왕의 전폭적인 사랑 속에 사치는 날로 심해져 노대라는 금고를 만들어 보물을 쌓아두었고 별궁에 개, 말, 야수 등 온갖 동물을 풀어놓고 지금의 동물원을 즐기듯 했습니다. 보통 악녀는 질투심이나 욕심 등을 이유로 다른 여자를 괴롭히거나 악질적인 행위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 달기라는 여자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 달기라는 여자만 악녀가 아니라 주왕 역시 극에 달한 사치와 잔인한 행위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 행위를 달기와 함께 술판을 벌인 가운데 잔인함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인간에게 고통을 주던 방법 중 가장 잔인한 행위는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름 바른 구리 기둥을 숯불 등 불 위에 걸쳐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함으로써 타 죽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별 잘못도 없는 신하들이 떨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왕과 달기가 녹대 위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는데 술과 흥에 취한 주왕이 3,600명의 군비빈에게 옷을 모두 벗고 노래하고 춤을 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달기가 모함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강황후에 남겨진 궁녀 72명이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훔쳐보며 눈물을 흘리자 이 모습에 격분한 달기가 주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녀는 구덩이를 파고
뱀과 정갈을 잔뜩 푼 다음 궁녀들을 구덩이로 빠뜨리자고 주왕에게 청했고, 물론 모든 것은 그녀가 바라던 대로 행해져 불쌍한 궁녀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돈분지영이란 말은 이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주왕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백성의 원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주왕의 폭정에 결국 재상 비간이 나서서 충원을 했습니다. 비간은 성인으로 알려져 주왕은 계속 비간을 피해 다녔는데 비간이 사흘 동안이나 계속 굽히지 않고 가나자 주왕은 분에 못 이겨 말했습니다. 짐이 듣기로는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는데 숙부가 정말 성인인지 확인해 보겠소. 이렇게 하여 결국 비간은 죽임을 당했고 시신은 해부되어 심장이 도련해졌는데 이것을 주왕과 달기가 같이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문헌에는 달기가 자신의 심장병이 나으려면 비간의 심장을 먹어야 한다고 주왕을 꼬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무왕이 은나라를 멸한 후 달기는 유부로 찍혀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달기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사기 은봉기의 내용대로 달기가 처형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밖에 전하는 이야기로는 처형하려던 망나니들이 그녀의 외모에 홀려 혼이 달아나서 칼을 들어 올리지 못하자 형장의 대장이 고자인 90대 늙은이 망나니로 처형하려 했으나 그 늙은이도 달기를 보자 현기증이 나고 눈이 부셔 목표물을 겨냥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자기로 가리고 나서야 목을 벨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얼굴을 가린 그 보자기에서도 빛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광활한 지역에 수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답게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모여서 수천 년을 서로 잘났다고 아기다툼을 하며 지내온 국가이기에 별의별 특색을 가진 인간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곳이며 그들 중 악녀로 이름을 날린 여인들 역시 어떤 국가보다 많은 곳이죠. 사실 지구상에서 악녀라는 이름을 얻은 여자들의 특징은 권력을 가진 남자가 항상 뒤에 서 있거나 자신이 권력을 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갈 악녀장칭 역시 마오쩌둥이란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의 세 번째 첩으로 들어가 마치 자기가 중국 공산당을 지휘하는 인간인 양 권력을 휘두르고 세도를 부리는 가운데 여자라는 본능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아름답거나 우아함으로 자신보다 앞서는 여자에게 질투로 시작하여 혐오스러운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즐겼던 여인이었죠. 장칭은 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여정에 항상 성생활과 남성 편력 문제로 문란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갔었고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권력자의 여인이 된 후 그런 이유와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악랄함과 잔인함으로 주위의 여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갔습니다. 장칭은 한때 연예인으로 생활하며 나름 이름을 날렸고 상당한 미모로 많은 남자들과 즐기며 그들 중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녀도 그 상황을 잘 이용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죠. 공산사회였던 중국에서도 장칭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남자가 있는 곳이라면 거의 마찬가지인 것처럼 중공 수뇌부 역시 남자들의 집합체니까 나름 아름다운 미모의 배우 전력과 육체를 이용할 줄 아는 여인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문란한 생활을 하고 육체를 이용한 생을 살았던 과거는 장칭이 중국 공산당 사회 속에서 나름 위치가 확고해질 무렵부터는 자신의 지저분했던 과거사가 자신을 위태롭게도 만들고 어렵게 확보한 위치까지도 흔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자신의 이 같은 흑역사를 없애거나 가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장칭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2번의 결혼을 하였고 두 번째 남편은 탕나라는 남자였는데 장칭과 이혼을 한 후 여러 가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남자는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그의 자살 사건은 장칭과 엮이며 악녀의 삶에 상당한 험로를 만들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장칭은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 내의 절대 권력자인 마오쩌둥과 결혼에 성공을 하거든요. 결혼 당시에 중국의 또 다른 권력자이자 마오쩌둥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던 저우언라이가 강한 반대를 했었고 그 일에 앙심을 품은 장칭은 저우언라이의 양녀 순웨이스에게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마오쩌둥과 결혼에 성공한 장칭은 이때부터
악녀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녀의 숨은 기질을 밖으로 꺼내며 평범한 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여기저기서 대놓고 저지르고 돌아다녔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마오쩌둥이라는 높은 벽은 누구도 장칭의 악행을 막아서지 못하게 했죠. 보통 여자들이었다면 이 악녀가 의도적으로 해대는 잔인한 행위는 생각이 있어도 마음속으로나 그려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장칭은 그 행위를 실제로 해댈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잔인함을 갖춘 소름 끼치는 여자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는 등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장칭은 사실 마오 외에는 당장 기댈 곳도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었기에 가리고 싶은 흉을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러기에 과거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 특히 그 사람이 여자였다면 장칭은 기회만 되면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없애버릴 자세를 취했고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확고했다 하죠. 장칭은 자기가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여자나 그의 집안 혹은 남편 등의 위치가 어떠했던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려고 발악하듯 최대한 안간힘을 쓰며 절대로 흔들림 없이 사형을 집행하듯 무서운 사고를 쳐댔다고 해요. 장칭은 정상인의 범위를 벗어난 끝장을 보려는 고문과 그녀의 사주를 받은 수하들이 저지른 집단 인간 등 말할 수 없는 인간이야의 악행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지휘하듯 저질러 나가면서 그것들을 흐뭇한 눈으로 미소까지 지으며 만족스러워했다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알아서 처리해준 측근 수하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며칠간에 걸쳐 대접을 해주었지만 결코 그들을 자기 곁에 계속 놔두진 않았다고 하는데 장칭의 이런 스타일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가릴 것이 많은 인간들이 아무리 자신을 따르는 측근들이라 해도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특징이 있는데 장칭이 이런 부류죠. 마오쩌둥과 결혼 후 권력까지 손에 쥐게 되자 장칭이라는 악녀는 워낙 질투심이 강하고 어디에서건 외모에 대한한 자기가 최고여야만 하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병적인 사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여자는 마오쩌둥의 최고 정적이자 라이벌이었던 덩샤오핑의 오른팔인 류사오치라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부인인 왕광메이였습니다. 왕광메이는 엄청 아름다워 당시 중국 권력가들 사이에서 최고 미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외국 유학 출신의 영어까지 유창했다고 합니다. 사실 장칭과 왕광메이는 장칭이 마오쩌둥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분도 달랐고 노는 물도 당연히 달랐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별다른 감정도 있을 수 없었고 서로 싸운 적도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장칭이 마오쩌둥의 첩노릇을 시작한 후부터 오히려 가끔 왕광메이와 함께 연애에 참석하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곤 할 정도로 외형상 가깝게 보이는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칭이 왕광메이를 가장 안이 꼽게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광메이는 남편 유사오치와 함께 항상 우아한 복장을 입고 외국 등을 같이 다녔거든요. 미얀마를 순방했을 당시 왕광메이가 하얀 치파오와 미얀마의 권력자 네윈이 선물한 루비 목걸이를 착용하고 연회장에 나오자 많은 외신들이 화려한 모습에 중국 퍼스트레이디에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이 모습이 장칭의 비위를 심하게 건드렸다고 해요. 왕광메이 부부의 외국 방문 사진은 지금도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사고로 당시 그들의 사진을 보아도 매우 세련되고 우아하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질투와 탐욕이 넘치지만 사생아라는 당시 천대받는 출신인 장칭은 그냥 부러워할 뿐 딱히 어찌해볼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이 당연했죠. 그러는 가운데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오쩌둥의 정적인 덩샤오핑의 수하에 있었던 류사오치 부부를 흑오류로 분류에 실각시킨 후 시골로 귀양 보내거나 완전 제거해버리려고 결정해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한창 어려웠던 상황에서 문화혁명이라는 의외의 기회로 마오쩌둥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하였을 때 교활하고 웅흉한 악녀장칭은 왕광메이가 자기보다 아름답다고 많은 남자들로부터 떠받들여지듯 한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면서 한동안 미워하며 은연중에 괴롭혀왔던 그녀를 잡아들일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나나이에 있는 왕광메이의 집으로 한창 흥분되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날뛰는 어린 홍위병들을 사주하여 지금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으니 한시 밖이 병원으로 오라는 거짓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죠.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하다는 거짓 전화를 받고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온 왕광메이는 홍위병들에게 체포되어 그들 관할하에 있는 교도소로 끌려가 수감되어 버리게 됩니다. 홍위병들에게 체포된 후 1967년 4월 10일 칭화대로 끌려가 장칭이 질투와 광기로 부르주아 패션이라고 트집 잡은 복장을 하고 30만 명의 군중 앞에 세워지게 되죠. 수많은 군중과 흥분하여 날뛰는 홍위병들 앞에 세워진 왕광메이는 미얀마의 연회 석상에서 외신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복장 같은 몸에 착 달라붙는 치파오와 하이힐과 탁구공으로 만든 목걸이를 한 채 그들에게 성적 모욕 등의 치욕을 하루 종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수감된 후 오랫동안 악녀장칭은 어린 홍위병들을 사주하여 왕광메이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갖은 잔인한 행위를 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은연중에 지지를 받는 남편인 류사오치의 파워가 아직은 남아있었기 때문인지 차마 죽이지는 못했고 그 후 12년의 긴 세월 동안 정치범이 수용되는 베이징 창핑구의 친천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장칭에 의해 체포될 당시 왕광메이는 남편인 류사오치와 함께 공직에 있었지만 장칭의 사주에 따라 홍위병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은 다음 그녀의 모든 직함은 몰소되었고 공직에서 밀려나 버리게 되었다고 해요. 장칭의 사주로 그녀를 체포한 홍위병들로부터 풀려날 당시 왕광메이는 너무나 악랄하고 잔인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이때 장칭의 행위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유도 없는 행위라는 것을 그녀의 측근들조차 수군대기도 했지만 그녀의 악행을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칭의 저주와 같은 이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왕광메이가 홍위병들의 손에서 풀려난 후에 그녀로선 더욱 놀랍고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녀를 집에서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딸까지 잡아들여 잔인한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소문과 같은 말들 중 왕광메이의 딸 역시 장칭이 보낸 측근들인 홍위병들과 공산당 간부들에게 잔인한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근거 없는 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질투와 거의 미쳐버린 인간 이하의 광기 어린 정신 속에 날뛰기 시작한 장칭의 사주에 말려든 왕광메이의 딸도 악녀로부터 사주받는 홍위병 등이 가한 잔인하고 악랄한 고문과 린치를 이기지 못했고 무서운 협박을 당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마와 똑같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불행을 겪게 되죠. 왕광메이 모녀가 장칭에게 인간으로선 견디기 힘든 잔인하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 류사오치도 홍위병들에게 체포되어 그들이 관할하던 감옥에 수감된 후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 옥사했지만 왕광메이는 남편의 죽음을 한참 뒤에나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온 집안이 마오쩌둥과 장칭에 의해 풍비박산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장칭은 이런 일을 벌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으로선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악녀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여자였던 것 같네요. 왕광메이에게 한 장칭의 행위만 보아도 인간 이하의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도 장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사사로운 이유만으로도 특히 여자들에게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며 폭군과 같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구도 감히 장칭의 이러한 악행을 막지 못한 것은 중국을 장악했던 마오쩌둥이라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후에 사인방으로 알려진 혁명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기도 했었죠. 별다른 잘못도 없는 왕광메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하여 심한 고문 등 린치를 가하여 고통을 가한 다음부터 장칭의 악녀 행위는 마치 정신병자의 이상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잔인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결국 마오쩌둥이 죽고 문화혁명이 끝나자 이 악녀 장칭은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그녀가 재판을 받는 장소에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왕광메이랑 과거의 퍼스트 레이디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결국 악녀 장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왕광메이의 남편 류사오치는 사후복권이 되었고 남편의 유고를 바다에 뿌리며 오열하던 왕광메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